김문수 후보의 도약이라는 게 어렵고 김문수 후보는 기본적으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준석과의 단일화밖에 없다. 그러니까 김문수의 대선 후보직 빼고 다 내놓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번 주 초에 지난주 말부터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준석, 김문수가 동반 상승을 했어요. 물론 표 차이는 크지 않아요. 불과 한 2, 3% 정도씩 상승을 했는데 이게 좀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인 것 같고 오늘 여론조사 이것도 일부만의 여론조사인데 김문수, 이준석을 합치니까 뭐 40%대 후반 꽤 뭐 수치가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국민의힘은 거의 뭐 저기 완전히 황홀경에 지금 빠져 있어요. 네. 황홀경에 이거 잘하면 이기는 방정식이 나왔다 이거지. 거의 지금 그 분위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가는데 이게 이준석의 딜레마입니다, 사실은. 맞죠. 결정권이 이준석한테 있죠. 왜 네. 그러냐냐. 사실 제3당 후보가 10% 이상 얻은 거는 안철수 외에는 아직 최근에 기억나는 사람이 없으실 거예요. 그 옛날에 뭐 기대 얻었던 사람들 많잖아요. 뭐 유승민, 심상정, 문국현 뭐 돌풍을 일으킨 사람들은 많았어. 근데 다 10% 이하야. 저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10%가 넘었거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자기 전리품이 보이니까 이준석이가 결심하기가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그랬는데 나는 그 착각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그 심상정 의원이 6.2% 얻었던 2017년 선거 맞습니다. 말입니다. 네. 그때 깜깜이 선거로 들어가기 전에 심상정 지지율이 14%였어요. 아 그래요? 공식 여론조사 결과가 네, 마지막 여론조사가 네. 그때 인기 좋았거든. 네. 그런데 까보니까 네. 반 이하예요. 이게 쏠림 현상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로 제3당의 그 비애랄까 운명이란 말이에요. 숙명이라고. 이걸 이준석이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그 10%라는 것을 일단 어떤 정치적인 자산을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현실 정치에서는. 그리고 국힘이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김문수 후보로서 가진 어떤 확장성의 한계를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뭔가 이제 모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럼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층과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 단일화를 통해서 합쳐지면 그 수치가 그대로 이제 플러스가 되느냐? 그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 전혀 다른 문제인데 오히려 저는 떨궈져 나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유권자의 표심의 방향을 지금 완전히 오독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 아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아마도 단일화가 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도 그런 관측을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도 단일화 될 거다라고 이제 연설에서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교훈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때도 안철수 그 당시 후보가 손가락 자르겠다라고 얘기할 만큼 자기는 단일화 안 강력하게, 하겠다고 네. 부정했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교훈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안에서 내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비라고 할 게 없는 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1+1이 2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 중에 일부는 뭐 이재명 후보에게 표가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무조건 이 단일화가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다고는 절대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3당인 개혁신당을 상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네. 우리 공동 정부를 하자. 그런 얘기도 하고 실제로 자리 약속하면 공선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못 하지만 개헌을 고리로 쉽게 얘기해서 내가 3년만 하겠다. 그 얘기는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를 때 네가 주인공이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상 뭐 온갖 내놓을 수 있는 건 다 내놓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사실은 말입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경선부터 지금까지 전부 단일화 뭐 그다음에 윤석열 탈당 이런 게 주로 이슈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개헌 빅텐트를 친다든가. 조금 이렇게 어떤 그 중도층을 견인할 수 있는 네. 좋은 아젠다가 있었거든. 그런데 네. 그거를 어. 스스로 그런데 이런 논의에 끌려다닌 거는 이건 함정이에요. 사실은 국민의힘이 그래도 싸움판을 만들려면은
윤석열하고 절연, 그다음에 어떤 개헌, 새로운 대학 만들기에 빅텐트, 뭐 이런 어떤 그 자기 결단과 비전으로 나가면은 나는 보수에게도 아주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었다고 봐. 그런데 전부 뭐였냐 하면은 저 뭐냐 친윤이 어땠다, 네. 단일화가 어땠다, 막장으로 쭉 해와서 지금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못 빠져나오고 갇혀버린 겁니다. 이거 창살입니다, 창살.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누구랑 창구를 해가지고 이 단일화 얘기를 해야 될지 되게 애매할 수가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김문수 후보랑 이 얘기를 하면은 이게 공신력을 가지나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탄핵 연대쯤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친윤 핵심과 어. 뭔가 얘기를 친윤 핵심이 누구예요 지금? 채널이 되게 애매해요. 네. 그러면 한동훈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게 구두로만 하면은 대선 끝나고 나면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걸 그러면 그렇다고 이게 문서로 이게 안 되거든요 지금. 약속이 안 되지. 네. 저는 오히려 이준석 후보 쪽에서는 문서화 요구는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건 국힘 입장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지금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부동산 살 때도 등기가 더러운 땅엔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등기가 너무 더러워 여기는. 그래요. 되게 애매해요. 지빙 관계도 복잡하고 복잡해요. 누가 한 명이랑 협상이 불가능하고 누가 실소유주인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상당히 쉽지 않다. 이거 두 번째는 네. 단일화 이슈가 저는 너무 부각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조기 대선이 왜 조기 대선입니까? 윤석열이 내란 일으켜가지고 맞습니다. 파면당해가지고 한 네. 건데 자 거기서 고용노동부 장관 했던 사람이 김문수 후보고 지금 그 잔당 세력들이 여전히 좀 있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인데 갑자기 단일화가 부각이 돼요. 이슈가 무슨 단일화밖에 없어요? 저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전령 중에 하나 뛰어다니는 분이 안철수 의원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난 대선 때 윤석열하고 심지어는 공동 정부를 만들자 이렇게 약속해놓고 팽당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무슨 생각으로 도대체 지금 이준석하고 김문수의 단일화는 안전하고 온전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네, 저도 이해는 전혀 안 되고요. 이준석이 거기에 응할 리가 없다고 봐요. 저는 무슨 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뭐 명태균 씨 말을 듣겠죠. 결국에는요. 그러니까 홍준표 그 네. 대구시장이 뭐 이준석에게 투표하는 건 사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투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단은요 이준석은 미래가 없어요. 두 가지 미래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는 유시민의 미래를 갈 것인가, 아니면 안철수의 미래를 갈 것인가. 유시민의 미래냐 네. 안철수의 네, 미래냐. 딱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저 유시민의 미래를 가게 된다면 이제 본인이 단일화를 안 하고 직진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다시 이제 거기서 고립이 되지 않겠어요? 뭐 그러면 정치의 미래는 뻔하게 암흑의 길로 가는 것이고 안철수의 미래를 간다. 뭐 손가락은 안 자르겠지만 안철수의 미래를 가면 보십시오. 가서 소위 말하면 뭐 먼 다리 핫바지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뭐 그런 미래가 보이지 않겠어요? 두 가지 미래밖에 없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유시민 아니고 유승민이죠. 유시민, 죄송합니다. 어머, 큰일 났어. 듣다가 이게 지금 유시민의 죄송합니다. 미래는 이런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저 심장이 오그라들었어요 지금. 언제 유승민. 정정을 해야 되나 지금. 죄송합니다. 유시민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럴 리가 없죠. 유승민입니다. 네. 다 비교해야 될 아닐 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누가 일전에 이제 민동기 평론가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3자 구도로 조사를 하고 양자 압축 조사를 따로 하는데 사라진 이준석의 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 대충 그렇죠. 보면 6.5 대 3.5 정도로 10중에서 6.5는 김문수한테 흡수되고 3.5는 이재명한테 흡수가 돼가지고 이재명의 득표율이 과반이 넘는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걸 네. 잘 봐야 되는 게 제가 첫 번째 TV 토론에서 가장 놀란 대목입니다. 그날은 이준석이었어요. 왜냐하면은 한때 이준석이 누굽니까? 경제민주화 얘기하고 그러면서 합리적 보수를 외쳤던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올드 보수와 차별화 아닙니까? 그게 오늘날 이준석의 정체성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토론회장에서는 반공보수로 회귀해서 네. 김문수하고 완전한 전술적 공조가 이루어지는 대목을 내가 수도 없이 봤거든. 당원에 나온 기본소득도 얘기 문제 삼았죠. 쉽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이재명 공격적으로 방향을 틀고 나는 그때부터 저게 단일화에 대한 어떤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현장에 있으면 더 많이 보여요. 그 끝나고 나서 백불 시간이에요. 네.
이준석이 내 저번에 여 나와서 얘기했는데 맞아요. 말이 안 끊어져. 아. 무슨 설사똥 마냥 중간에 끊지. 오늘 비유를 하셔도. 우리 메인 PD님이 피가 약하셔요. 그렇게 똥 얘기하지 말라고. 골든타임이에요, 골든타임. 지금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말을 못 끊어가지고 다른 후보들 3, 4분 하는 걸 20분 넘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흥분한 그 모습이 맞아요. 모든 그 에너지가 끌어오르는 게 반 이재명 거기에다 동원되는 논리를 이렇게 보니까 변했다. 이거는 저기 했다. 그런데 두 번째 토론을 또 가봤고 또 갔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는 말만 단일화가 안 됐을 뿐이지 사실상 반명연대 우파 동맹이 맺어졌더라고. 맺어졌다. 이미 그 코드는 아. 동일하게 해가지고 버퍼링이 끝났어요. 네. 결심만 하면 돼. 네. 그런데 이제 10%가 아른아른 하는 거죠. 야,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계엄에 대한 생각, 탄핵에 대한 생각, 윤석열에 대한 생각, 자기를 쫓아내는 친윤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이준석이 아무리 공학적으로 네. 이 반명 연대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버튼이 단일화에 손에 갈 수 있을까요?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는 유일하게 그러니까 당내 어떤 그 단일화를 둘러싼 정치공학적인 계산 말고요. 이 단일화를 보는 유권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을 지지하거나 혹은 이준석을 단단히 보고 있는 유권자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유권자들 입장에서 이준석이 가진 강점은 그나마 뭘까? 저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봐요. 뭐 젊고 이런 거 다 떠나서요. 그 내란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렇지. 난 네. 내란에 반대했다. 이거거든요. 네. 근데 단일화를 해봐요. 네. 그거 없어져요 이제. 없어지죠. 본인이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내가 대선 후보로서 나왔던 가장 큰 장점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앞으로 단순히 이게 단일화 성공 여부를 떠나서 이준석의 정치 미래에 네. 저는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저는 제가 만약에 이준석 후보 입장이면 이게 절대로 못합니다. 네. 그리고 예. 그리고 유일한 지지층이라고 꼽히는 그 펜코 거기 여론을 보니까 맞아요. 단일화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그래요? 좀 세더라고요. 많아요. 네. 그래서 하루에도 뭐 수십 번씩 들여다본다는데 그렇죠. 그거를 버리고 국민의힘으로 간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뭐 정치적인 뭐 이런 선택도 중요하지만 돈 문제가 좀 크게 끼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내란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형식적인 사과 말고 진심으로 진상 규명을 더 하겠다, 윤석열을 엄벌하게 하겠다 하는 이유는 계속 끊이지 않고 추가적으로 증거가 나오고 있고 아직 풀리지 않은 얘기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봤더니 경찰에서 경호처가 관리하고 있는 비화폰 서버를 뒤져봤더니 어떤 흔적을 봤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비화폰을 초기화시키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을 초기화시키고 윤석열 본인의 휴대전화 비화폰을 초기화시킨 증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게 또 증거 인멸을 하게 된 그 시점이 12월 6일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홍장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윤석열이 선긋기 하던 시점에 딱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이홍장원 아니시고요. 네, 네. 아직까지도 홍장원 나올 때마다 옆에 뜨끔뜨끔해요. 아직까지도. 네. 제발 기자님들 저 그 홍장 아니니까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번호가 잘못 돌아가지고 나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예. 이건 의도적인 증거 인멸이죠. 이건 명백하게 수사를 통해서 이 관련자들 명백하게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처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보면은 그 비화폰까지는 아닌데 청와대에서도 저희가 보안 프로그램 다 깔아요, 휴대폰에다가. 네. 그래서 관리가 됩니다. 만약에 직원들도 뭐 예를 들어서 정보 접근성이 좀 가까운 직원들은 정보를 알아서 또 다른데 유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격으로. 네.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비화폰을 그 원격 프로그램 깔고 예. 그다음에 서약까지 다 맺어야 돼요. 서약까지. 네. 안 그러면 처벌받거든요. 저희도. 업무폰도 그렇다는 거죠, 쉽게 예, 얘기해서. 예, 업무폰도 다. 네. 개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데 아니, 누가 보더라도 12월 6일에 그때 보면 윤석열은 홍장원과의 통화 내용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시점인데 그때 홍장원의 비화폰을 경호처에서 원격으로 지웠다. 이거 무슨 의도겠습니까, 이게? 증거인멸이죠. 네. 그리고 왜 경호처가 뭐 공수처라든가 경찰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그렇게 극렬히 저항했는지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았는지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그 시점이 저는 12월 6일이라는 작년 12월 6일이라는 네. 그 시점은 윤석열이 과연 제2내란이라든가 흔히 말하는 그때 뭐
뭐 HID 뭐 올드 보이들이 뭐 맞아요.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 뒤에 막 퍼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던 시점이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국정원 1차장이었단 말이죠, 홍정원 씨가. 음. 근데 그 내용을 원격으로 지웠다? 어. 무슨 어떤 지시를 했을까? 정말로 제2 내란을 획책하려는 것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 의심까지 하고 있어요. 이건 반드시 포렌식을 네. 하든 뭘 하든 진짜 이건 복원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시기가요. 1, 2차 2차, 3차 내란을 그 전에 하다가 딱 이 분위기가 바뀌던 때입니다. 12월 6일이 어느 시점이냐면 김용현이 검찰에 출두한 그쵸. 네. 시점에서 네. 그 직전에 이걸 다 확인하고 갔다고. 노트북이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네. 이걸 다 하고 대통령실하고 주고받고 이제는 네가 들어가야겠다. 이래가지고 검찰하고 연락하고 들어간 날이고 네. 그날 노상원 비화폰이 맞아요. 그 직전에 반환된 날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때 그날이 이걸 전부 다 정돈하고 저기 그 범죄 현장을 지우는 일이 대대적으로 증거인멸을. 그렇지 벌어지고 김용현이 들어간 날이라고. 그러면 의미가 있죠. 이때부터 이제 수세적 모드로 바뀌면서 어떤 공적 단위에서의 어떤 내란의 추가 시도는 중단이 되고 사적인 영역이나 이런 쪽으로 이것이 이제 모두가 바뀌는데 그러면은 이것만 지웠냐 하면은 그게 아니라 네. 우리가 비화폰에게 몇 대가 나갔는지 지금 모르거든. 네. 이게 이제 정부 안의 정부. 네. 말하자면 딥스테이트란 말이에요. 그 실체가 드러날 수 있는 게 그 당시부터 차곡차곡 없어지기 시작을 한 거라고 네. 지금까지. 그때 압수수색에 실패한 게 아. 지금까지도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경찰이 발표한 걸 보면은 압수한 비화폰과 업무폰이 19대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막 속에 가려져 있던 비선 국정 운영의 실체가 이 비화폰 분석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상민과 한덕수도 오늘 경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이제 봤더니 기본적으로 그들의 CCTV 동선을 본 겁니다. 대통령실 그 직무실 앞에 있는 복도의 CCTV, 국무회의가 열렸다는 대접견실의 CCTV를 보니까 앞에 진술했던 이상민과 한덕수의 증언과 뭔가 어긋나는 행동들이 나타난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불렀다는 거기 때문에 두 사람 같은 경우에도 네. 사법 처리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그리고 당시 행안부 장관이었잖아요. 이상민 같은 경우는. 그럼 네. 경찰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김봉식과도 물밑에 연결이 있을 것이고요. 한덕수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죠. 실제로 이 계엄에 앞서서 그 회의체를 만든 거 숫자를 만들어 다 전화했다는 게 사실 한덕수라는 네. 게 정황이 나와서 이 부분도 분명히 그 비화폰이든 뭐든 다 수사만 나올 건데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지금 19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아, 실제로. 예, 예, 예. 19대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훨씬 많을 겁니다. 몇백 대에 달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지금 이미 6개월이 지났어요. 12월 3일부터. 네. 그러면 그간에 얼마나 증거 인멸을 더 많이 했고 사실상 어디까지 포렌식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서버가 어느 정도까지 복구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당연히 그 뭐 국무의원이라던가 총리도 당연히 전 연루가 돼 있다고 추측을 하고 의심을 하고 계신데, 네. 대통령실에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너무나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일 내란을 저질렀는데 이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몰랐다? 저는 이거 말이 안 되고요. 언급이 안 되는 이유도 그렇네.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주목한 건 4명이 김 씨거든요. 일단은 김주연 민정수석, 네. 네, 그다음에 김태효 안보실장, 네. 그다음에 김상훈 경호차장, 김성훈, 네. 김성훈 네. 경호차장 계속 이름 다른 얘기하네. 큰일 날 뻔했네. 예, 유세 후유증입니다. 예. 유세에서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니까 지금. 큰일 납니다. 여기서 그냥 다 하고 가서 실수를. 만신수는 여기서 다 하고 가 그냥. 예. 김성훈 그 네. 이벤트 풍선 이벤트 하신 네. 김성훈이고요. 한 명은 김건희입니다. 그러네. 제일 중요한 사람 이 얘기했네. 4명의 썼던 비화폰은 아직 오리무중이긴 한데요. 이건 반드시 저는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여기가 숨겼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그러니까 봐요. 삼김도 아니고 사김에 사김. 네. 뭔가 이제 덮여져 있는 비위 의혹을 밝히는 게 수사의 네, 네. 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 추측을 해보는 게 지금 이상민과 한덕수의 증언이 경찰이 확보한 CCTV가 다르다는 게 네. 좀 우리가 추정의 영역이지만 네. 좀 뭘 두고 하는 건지 이게 해석 경쟁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 얘기도 내가 여기서 네. 한 얘기인데 네.
내가 처음부터 미스테리를 다시 한번 이걸 좀 실체를 직시하자고 했던 건 뭐냐면은 지난 경선 때 친윤이 한덕수를 미룬 게 난 이해가 안 간다 그랬던 거라고. 한덕수의 증언이 그 헌재에서 윤석열한테 유리한 증언이 별로 없었다. 네. 오히려 국무회의도 아니었다. 네.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게 판결문에 그대로 들어갔죠. 그렇죠. 그러면은 한덕수를 왜 친윤이 미는 거냐. 그렇네. 예.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 그때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은 윤석열과 한독서 간에 우리가 모르는 공유하는 비밀이 있을 거다. 그게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이 나왔지. 절대 이 헌재나 이런 걸로 보면은 친윤은 한덕수를 쳐야 된다. 네. 너 때문에 탄핵당해서 이 자식아 국회 와가지고 네.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한두 건이 아니거든. 네. 그러면은 그렇게 사과하고 거리두기를 하는 거 있지만은 말 안 한 대목들이 뭐냐 이거지. 그 공유하는 비밀이 있으니까 저렇게 끈덕지게 붙어 다니지. 네. 그런데 그냥 이건 리가 없다 이거요. 리가. 네. 아니, 뭔가 잘못된 진술이 있을 거다. 아니 이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있다가 음. 나중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탄핵 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진짜 어이없는 2명 임명하려고 했던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윤석열에게 유리한 방향이었잖아요. 그렇죠. 한덕수가 결행한 거고 이게. 그렇죠. 그걸 한덕수가 했다는 이유는 둘 사이에 모종의 거래나 이해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다. 있는 그러니까 이게 그 나중에 뭐 특검이 되면 이게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내란에서 헌법재판과 국민의힘 경선으로 이어지는 데에서 네. 일관된 어떤 우리가 흐름은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공유된 비밀이 존재한다는 거고 맞는 말 여기서 같습니다. 네. 이 공동체가 생긴 거 아니냐 이거요. 다 그 전략에서 나온 거지. 그러죠. 모든 게. 이래 돼 놓으니까 이제 이번에 경찰이 뭐 CCTV하고 조금 한덕수 진술이 안 맞다. 요거는 실마리가 되지요. 그렇죠. 네. 왜 거짓말을 했을까? 이상민하고 둘 다? 아, 왜 궁금하네. 거짓말을 했을까? 뭘까? 아니 모르긴 궁금하네. 모르지만 CCTV엔 또 행위가 찍히잖아요. 예를 들면 말만 찍히는 그쵸, 게 그쵸. 아니고 네. 그 사람이 혹시 뭘 들고 갔는지, 네. 뭘 들고 나왔는지, 네. 혹시 추정되는 물건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한덕수는 비상계엄 자체도 본인 스스로 반대를 면전에서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제되는 과정에서도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고 수동적으로 움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계엄과 계엄 해제 과정에 능동적인 역할을 한 게 딱히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다른 국무위원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한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뭘까? 뭔가 있어. 이거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있어. 뭘까? 근데 김문수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날 국무회의 안 안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정체성, 인형 코드는 윤석열하고 김문수가 제일 가깝지만 네. 이건 내란이라는 실제 행위에서 그렇죠. 네. 어떻게 벌어졌느냐 문제지 이념은 둘째 문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실제로 김문수는 계엄 당일부터 해가지고 윤석열과 통화하게 된 게 지금 통화 기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6일 뒤인가 통화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다지 신복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아니 그런데 네. 내가 1, 2차 토론 현장에 가 있으니까 윤석열이 그렇게 생각한 것도 이해가 가. 왜요? 왜? 어떻게 이해가 안 돼요? 말하는 거 보니까 네. 좀 뭔 말이요 싶은 게 이게 메가리가 없고 네. 뭐 뭐 조금 노화 현상이 오셨는지 약간 좀 그러더라. 그래서 저래서 그랬나? 저래서 싫어하는가? 그러니까 아니 저도 이제 이게 뭐 그분을 비하하고 폄하하는 네. 게 아니라요. 정말 김문수 후보 토론이나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분이 대선 후보를 나올 게 아니라 약간 치료를 요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뭐 엊그제 했던 말도 뭐 기억 안 나고 뭐 본인 울었던 것도 안 울었다고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이건 단순히 그냥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기억을 잃어버렸나? 그럼 이게 뭔가 인지상의 뭔가의 뭐 문제가 있으신 건지 그런 걱정과 우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인터뷰할 때도 보면 대화가 좀 힘드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네.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네. 부분이 좀 있어서 개인적인 특성인 건지 아니면 임세영 소장님 말씀대로 요즘 뭐 좀 무리한 일정으로 네. 건강이 안 좋으신 건지 걱정이 좀 돼.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아니 대통령 해야 될 분이 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나라 의사소통 안 되는 사람 대통령 대통령으로 3년 동안 우리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정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현장에 가 계시니까 제가 TV로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공격을 하는 것보다 그 권영국 후보가 질의를 이제 노동문제나 이런 걸로 하면 약간 눈을 더 깜빡깜빡 느낌입니다 순전하게 현장에서 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김문수 후보가 다른 후보들의 공격보다는 권영국 후보가 질의를 했을 때 약간 아니 그런데 네. 이게 있는 거예요. 1차 토론이 끝나고 이제 국민의힘이 깜짝 놀래가지고 각계무사라고 네. 저 권영국 대역을 세워가지고 연습을 이제 했대요? 독하게 연습을 했다고 중앙일보 기사가 네, 네. 났었잖아요. 아, 그래요? 예. 권영국 그랬는데, 후보도 언급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내가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줬거든 매불쇼에서. 그러니까 그 전날 어. 저기 우리 돌직구 날라가. 그리고 나는 TV 토론 팀장인데 저 국민의힘 튀어나오는 골목 앞에서 나 지금 쇠파이프 들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서 다 알려줬어. 근데 내 얘기를 가볍게 듣는 거야. 그러다 1차 토론 때 그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매불쇼를 또 나갔잖아.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시험 문제를 알려주겠다. 친절하시네. 저번에는 돌직구가 갔는데 네. 이번엔 슬로 커브 들어간다. 오. 저번엔 전공법이고 이번엔 교란 작전이다. 네. 그래서 이걸 하니까 대비를 잘하시라고 또 시험 문제 또 알려줘 내가. 자 그러면은 2차까지는 매불쇼에서 알려줬으니까 3차 토론 내일이지 않습니까? 네. 경향TV에서 전략적 공개 부탁드립니다. 예. 아니 그래야 전략이 돼? 뭡니까? 해줘야죠 당연히. 알려주세요. 2차까지 했잖아요 거기서 매불쇼에서. 3차는 이재명 여기서 후보, 하죠 이재명 이제. 후보한테도 할 거 좀 어떻게 갈 알려주세요. 건지. 예. 뭐 이건 나는- 스프린터입니까? 뭡니까? 나는 패를 다 까는 사람이잖아. 네. 이제 갈수록 타자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걸 본 거야. 이럴 때는 체인지업, 체인지업 들어간다. 예. 체인지업 느린 거. 그러면서 일단 투구 폼을 좀 바꿔보고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4번째는 1번은 이념으로 싸웠고 1차 토론. 이념을 싸웠고 2차 토론은 논리로 싸웠고 논리로 싸웠고. 3차 토론은 감성으로 싸우고. 야, 그럼 한 판 진짜 감성으로. 세게 한번 네. 눈물 쪽 빼놓는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쪽 빼내는데 네. 첫 문장부터 그럴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한 페이지 쓰는데 내가 사흘 걸렸어. AI가 써주잖아요. 에이. 그래도 걸려. 내일 주제가 정치인데. 정치인데 맞아. 어, 이슈가. 그러니까. 감성이에요? 감성이에요. 오. 우리 아니- 배신자 프레임 갑니까 혹시? 배신자 프레임? 김문수 배신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노동계 캐비넷 열립니까? 다 열리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 이쁘게 꾸며요. 그래요? 아니 안 그래도 그 김문수 후보님이 눈물이 많으신데 이게 내일 또 이렇게 토론하시다가 막 펑펑 우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통곡하시는 거 아닌가. 보니까 정강훈 이래만 우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정강 한번 눌러주세요. 정광훈을 눌러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준다. 전광훈 욕을 하면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실 수도 있어요. 왜 옛날에 지난 대선 때 유승민 후보가 당내 경선하면서 그 천공이었나요? 천공 욕을 막 하니까 토론 끝나고 윤석열이 달려오더니 맞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면서 이 유튜브를 좀 보시라고 추천까지 하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그런데 천공이었죠? 맞아요, 건진 맞아요. 천공이었어. 천공. 이것도 민주당이 잘 참고하셔야 되는데 네. 내가 이제 후보들 특징을 이렇게 패턴을 인식하잖아요. 네. 근데 나는 이준석 후보가 제일 인상적인데 네. 이준석이가 이 공약을 어디서 듣고 했을까 이런 부분에서 신기한 대목들이 네. 정확하게 팩트가 안 맞는 얘기만 갖고 나오거든. 네. 거의 허위 사실이에요. 네. 그 미국의 이주 노동자 네. 최저임금 차등임금제 한다. 네. 미국에서 법으로 금지돼 있거든. 그러니까 대충 추정은 됩니다. 캐나다에서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캐나다는 거꾸로 이주 노동자가 20% 많아. 예. 완전히 그리고 깎는 건 2013년에 제도가 폐지됐어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지방 차등임금제. 네. 네. 그 일본에서 하다 폭삭망했거든. 그렇죠. 네. 근데 OECD 국가에서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네. 그런 나라가 없어.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요 팩트가 있잖아요. 네. 여기 오면 이준석은 장학 퀴즈 하러 나온 것 같아.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요거 아세요? 저거 아세요? 뭐 지식 자랑하고 이런 거. 싶어서. 근데 지 주장은 정말 틀리거든. 이런 거 팩트 체크만 해도 벌써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아, 뭐 민주당에서 팩트 체크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바로바로 체크해서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좀 잘 퍼뜨려지지가 않더라고. 그게 방송 보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네. 실시간 체크가 안 되다 보니까 네. 나중에 이제 이게 여기서 한번 거짓말하고 선동해 버리면 그게 네. 이제 사실이 돼버리면 저희는 10마디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네.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려면. 맞아요. 그러니까 네. 조금 쉽지 속도가 않아. 느리죠.